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겨울인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으로 인사드리고요. 20억을 조금 묻을 것 같은 잭팟 회차가 내일 밤 11시에 마감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은 28회차 대상 경기들 가운데서 머리 아픈 라리가 3경기의 팩트 분석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곧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부 시간의 첫 번째 영상은 바이아돌리드 오사수나 매치업입니다. 8번 경기죠. 두 팀에게는 결장 자원들이 몇몇 보이기는 합니다. 치명적인 결장 자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다소 아쉬울 수도 있는 결장 자원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아돌리드 같은 경우는 에스토니아 국대키퍼 헤인 선수의 복귀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 4월 중순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4월 후반 정도로 복귀 시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인 선수가 아주 불세출에 아주 뛰어난 키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헤인 선수를 대체하고 있는 선수들, 페레이라 키퍼, 라프스 키퍼 2명 있죠. 근데 페레이라 키퍼는 공중볼 경합에서 반사 각도가 너무 좁은 느낌. 반사 각도가 좁을 수도 있고 반사 신경이 늦을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페레이라 키퍼는 최근 2경기에서 8실점을 했습니다. 상대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헤타페이긴 하지만은 라리가에서 2경기에서 8실점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페레이라 키퍼가 해냈습니다. 이 상대팀의 세트플레이에서는 공중볼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팀이 세트플레이를 하게 되면 바이아돌리드를 응원하고 있는 스포츠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공중볼이 올라오면은 정말 바이아돌리드가 왜 꼴찌를 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라프스키퍼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라프스키퍼는 그 소시에다드 전에서 출전한 부분은 제가 기억하는데 다른 경기는 잘 모르겠고요. 소시에다드 전에서 나름 선방한 장면도 있지만은 또 실수하는 장면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아돌리드는 골키퍼 포지션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브레투네스, 사라고사, 라울 가르시아죠. 왼쪽 측면 삼선 브레투네스, 그리고 측면 공격 라인의 사라고사는 최근에 그 스페인 승인국대로 발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면에서는 업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교체형 스트라이커 라울 가르시아도 현재 부상입니다. 눈 쪽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아무튼 오사수나의 브레토네스, 사라고사, 라울 가르시아는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 그리고 뎁스 자체가 바이아돌리드보다는 오사수나가 낫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리그 목표는 바이아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위 꼴찌인데 탈강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지만 탈꼴찌조차도 어려운 상황. 루비오 감독이 구단과 그리고 홈팬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경기를 한다. 이 정도 생각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게 굳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면은 그 정도. 그것 말고는 바이아돌리드가 이 경기에서 앞서갈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오사수나는 워낙이나 자유로운 영혼 같은 축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축구에 환호하고 축구를 즐기는 몇 안 되는 라리가 스포츠를 보유하고 있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오사수나는 사실 지금 강등권하고는 완전히 멀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 시즌 유럽컵을 출전할 수 있는 커트라인에도 건져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사수나는 부디미르 선수의 개인 기록 그런 부분하고 어떤 팀 전술의 어떤 재확인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축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축구 승패를 생각할 때 그때 동기부여 그런 측면에서는 오사수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바이아돌리드하고 오사수나는
아주 강한 프레싱을 걸면서 경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유연한 경기, 아주 리드미컬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감독 간의 전적을 보면요, 두 감독 간의 전적은 없죠. 상대 전적은.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는 그 멕시코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디에고 코스타 감독도 고쳐서지 못했던 바야돌리드 B팀을 지휘했던 루비오 감독이 이 고쳐서기에는 뭔가 역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정 감독, 그러니까 디에고 코스타 감독도 시즌 중에 부임을 했다가 또 잘렸죠. 근데 코스타 감독이 고쳐서지 못할 정도면은 루비오 감독이 이 바야돌리드 선수들을 갱생시키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타 감독은 친화력이 상당히 좋은 감독이고요. 이런 감독에게서도 바야돌리드가 뭔가 좀 빛을 보지 못했다면은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코스타 감독으로 소방수 투입을 결정하기 전이었던 지난해 12월에 감독 대행으로도 루비오 감독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감독 대행으로 있을 때 발렌시아를 1대0으로 제압했던 게 그 구단 고위층의 눈에 굉장히 띄었겠죠. 그게 지금 루비오 감독입니다. 코스타 감독이 잘리고 나서 임시 감독으로 부임을 했지만 데뷔전에서 빌바오 발베르데 감독에게 7대1이라는 야구 스코어로 참교육을 받은 이후로 바야돌리드의 2부 리그로 향한 역주행이 시작되었죠. 7경기 동안에 6골. 7경기 동안에 6골이라면 파이널 소도에서 나름 비비기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7경기에서 21실점이라는 경이적인 디펜스 기록을 경신 중인 바야돌리드의 루비오 감독입니다. 경기당 3실점이죠. 7경기에서 21실점. 대단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바야돌리드의 디펜스의 어떤 현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하위권 팀으로는 혁신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탈라 포메이션을 접목했지만 바야돌리드의 전술적인 가치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사수나의 빈센테 모레노 감독의 부디미름 몰빵 축구를 대적하기에는 전술적으로나 라인업의 퀄리티로서도 대응하기가 벅차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야돌리드에게는 라울 모로가 있고 라타사 선수, 그리고 마마도 시아 선수가 버티고 있죠. 이 공격 라인에 있는 모로 선수, 라타사, 그리고 시아 선수, 이 선수들의 순간적인 집중력만큼은 부디미르와 루벤 가르시아의 오사수나와 대적할 만한 그 파이널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선이 조금만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최전방의 라울 모로, 라타사, 시아 선수의 경기력은, 그리고 특히 그 집중력, 골 집중력만큼은 오사수나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도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루카스 토로, 몬카요라, 아이마르 오로즈가 지배하는 그 세컨서드 싸움에서 바야돌리드가 따라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컨서드에서 오사수나는 토로, 몬카요라, 오로즈 이 세 명의 선수의 경기력은, 그리고 조직력은, 그리고 패싱 게임, 이런 부분들 토탈 해서 보면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정교하고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오사수나의 힘의 원천은 루카스 토로, 몬카요라, 그리고 아이마르 오로즈가 지배하는 세컨서드의 그 미들라이너들이죠. 그래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는 스탄코 유리치 원볼란치죠. 그래서 이 스탄코 유리치 원볼란치로 오사수나에게 좀 시비를 걸어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선제골조차도 승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 시점의 바야돌리드 3선은 그냥 무방비 상태라고 보이기는 해요. 루비오 감독의 격렬한 저항과, 그리고 욕심된 메탈라 전술이 혁신을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에스타디오 호세 스롤리아를 가득 메울 홍관중들에게 희망 고문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사수나의 어떤 그 하예와 같은 배품이 없다는 전제라면 오사수나 모레노 감독의 이력에 1승이 추가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영상은 12번 대상 경기죠. 비아레알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매치업이고요. 두 팀의 결장 자원들을 보고 있으면 이 두 팀의 결장 자원이야말로 치명적인 결장 자원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아레알은 왼쪽 측면 공격 라인의 바이나 선수 그리고 중앙 스트라이크 페레즈 선수가 결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알비올, 아쿠마오 선수도 있고 또 모레노 선수도 있죠. 여러 선수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바이나 선수하고 페레즈 선수입니다. 페레즈는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아무튼 바이나 선수는 종아리 부상이 좀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바이나 선수, 페레즈 선수는 팀 내 고가, 그러니까 팀 내 평점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소시에다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시에다드 부상자들을 보면 주벨디아, 아구에르 자카라얀, 바레네치아, 오드리졸라 선수들이 많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아구에르 선수하고 중앙백 라인의 아구에르 그리고 볼란치의 주비멘디죠. 그래서 소시에다드도 아구에르, 주비멘디가 팀 내 고가 그러니까 팀 내 평점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비아레알과 소시에다드는 팀 내 평점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투 펀치를 빼고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죠.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소시에다드는 쿠보 선수도 사실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 부상자의 비중이 상당히 큰 두 팀입니다. 그래서 부상자의 면모로만 본다면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소시에다드의 볼란치 주비멘디와 중앙백 라인의 아구에르 선수가 결정하게 되는 소시에다드가 좀 더 타격이 있어 보이고요. 비아레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 쪽, 그러니까 공격 전개를 하는 시점에서 바에나 선수가 없이 과연 측면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일장일단 두 팀의 결장 자원들을 보면 50대 50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두 팀의 리그 목표, 비아레알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이겠죠. 드디어 비아레알이 그렇게 수건하던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획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챔피언스리그까지는 힘들고 유로파 티켓 정도가 가장 상위 최고로 볼 수 있는 지금 가능성. 현실적으로는 컨퍼런스 티켓을 따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소시에다드에게도 동기부여는 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감독 간의 전적에서는 비아레알의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감독은 알가실 감독하고 상대 전적이 좀 있죠. 빌바오 시절에 1승 2무. 근데 이 빌바오 시절에 1승 2무를 거두었던 전적이 현지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빌바오 시절에는 빌바오 소시에다드는 바스크 더비지 않습니까? 강경파 바스크 빌바오, 온금파 바스크 소시에다드. 자, 근데 1승을 거두었던 부분이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지금 비아레알의 가르시아 감독이 빌바오 감독이었고요. 2무 승부를 거두었던 두 번의 1대1 경기는 두 경기 모두 소시에다드 원정 경기였다는 부분. 그래서 이 빌바오 시절에서는 가르시아 감독이 알가실 감독을 압도했다고 보여지고 또 가르시아 감독이 발렌시아에도 있었죠. 이 발렌시아 시절에서는 2무 승부. 그러니까 발렌시아 시절에 알가실의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해서 2무 승부 0대 0, 1대 1이죠. 근데 그 1대 1을 기록했던 2019년 8월의 경기는 지금은 낭떠러가 있는 그 코콜린의 퇴장의 여파로 종료 직전에 오야르자발에게 PK 동점골을 내주었던 경기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시아 감독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발렌시아 시절 그리고 빌바오 시절에서는 알가실 감독을 조금 압도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비아레알로 돌아와서 지난 시즌에는 1승 1패 그리고 올 시즌에 한번 졌기 때문에 1승 2패죠. 이렇게 보면은
알가실 감독과의 맞대결에서는 2승 3무 2패로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 우리 주말에 이 경기에서 이 두 감독의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될지가 굉장히 흥미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술 대응에서는 때로는 공격형 미들 포지션을 더블 세컨 스트라이크의 메탈라 형태로 가는 비아레알의 가르시아 감독이 나와 보이고요. 수비적인 전술 대응에서는 투볼란치 포지션에서 그 헬프 디펜스와 공수 조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소시에다드의 알가실 감독이 나와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사료됩니다. 전술적으로도 창과 방패의 대결로 극명한 대립을 보이게 될 양팀이지만 창과 방패의 대결에선 창이든 방패든 홈팀이 좀 유리하겠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결장 자원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달라지지가 않는다면 특히 13골의 라리가 득점 6위 페레저 선수 지금 출전이 가물가물한데 이 선수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고요. 저는 페레저보다 라리가 기대 도움 1위에 올라 있는 알렉스 바에나 선수가 결정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대 도움에서 라리가 2위가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선수거든요. 야말 선수가 기대 도움이 8.91개입니다. 근데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알렉스 바에나가 11.23개. 압도적인 차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에나 선수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야말 선수가 오른쪽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측면에 바에나 선수, 오른쪽 측면에 라말 선수가 있고 이런 팀이 만약에 라리가에 있다면은 중앙 스트라이크는 얼마나 입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무튼 현재 양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비아레알이 조금 앞서는 가운데에서 무승부는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팀의 예상 라인업이 정확하게 뜨면 이 예상 라인업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정을 해서 가족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의 세 번째 영상은 13번 경기 세비야 그리고 알라베스의 매치업입니다. 세비야와 알라베스의 결장이 예상되는 자원들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느낌이 들고요. 세비야는 중앙백 라인에 키케 살라스가 징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섀도우 스트라이크 포지션에 루벤 바르가스의 공백도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르가스의 공백은 아고우메 선수가 잘 메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키케 살라스가 빠지게 되는 중앙백 라인의 공백을 새로 부임하는 감독님께서 어떤 식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키케 살라스는 최근 자신이 출전했던 8경기에서 한 번의 맨 오브 더 매치를 기록했고 또 빌바오전에서 좀 미스매치 2번 때문에 좀 평점이 좋지 않았지만 나머지 6경기에서는 그 맨 오브 더 매치급의 고평점을 받아냈고요.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세비야에서 그러니까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의 수비수가 고평점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키케 살라스가 얼마나 경기에 집중력이 좋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대팀 공격수와의 그 맨투맨 능력, 피지컬에서도 밀리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집요함, 그리고 집념, 그리고 중앙백 라인으로서는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 그런 키케 살라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이만한 이 카파로스 감독이 키케 살라스의 공백을 느끼지 않는 그런 해안을 만들어낸다면은 세비야가 무난하게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세비야 벤치에서는 90분 동안 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마 살라스가 그리워지게 되는 순간이 두세 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라베스가 문제인데요. 알라베스는 중앙백 라인에 아카르 선수하고 무리노 선수가 동반 결장하게 되고 왼쪽 측면에 산체스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카르의 중앙백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 옵션이 아카르 플러스 무리노, B 옵션이 아카르 플러스 디아라. 자, 근데
아크라하고 무리노 A 옵션 두 선수가 모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선수는 디아라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디아라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2살의 연건 아드리안 피카 선수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세르비아의 세돌로도 있고 아르헨티나의 가르세스도 있지만 아마 현지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아드리안 피카 선수가 아마 중앙백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체로 나서는 중앙백은 아카르와 무리노보다는 분명히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앙백이 완성됐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알라베스는 청면 3선이 테나글리아하고 산체스거든요. 테나글리아는 오른쪽 왼쪽 다 볼 수가 있지만 산체스는 왼쪽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 산체스 그리고 오른쪽에 테나글리아가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산체스가 또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산체스의 자리는 나설 수 있는 선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들라인에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은 중앙백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라 선수가 말리 국가대표에서 중앙과 왼쪽을 멀티로 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아라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테나글리아가 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제 또 중앙백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디아라 선수가 왼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중앙백에서 에드리안 피카하고 물론 30대 중반에 세돌러 선수가 있지만은 이 세돌러 선수는 신장이 1m 78로 중앙백으로서는 신장이 너무 작죠. 피카 선수가 1m 90이고 디아라 선수가 1m 95거든요. 중앙백은 신장이 1m 90 정도가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아니면 80대 후반. 그런데 세돌러의 그 1m 78의 신장으로 중앙백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디아라하고 피카가 중앙백으로 가고 세돌러가 왼쪽으로 간다고 치면 세돌러가 왼쪽에서 활약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아르헨티나의 가르세스 선수도 투입된 경기가 많지도 않지만 또 투입된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라스팔마스전하고 비아레알전에서 2번 투입이 됐었는데 교체로 출전해서 평점대가 5점대 평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르세스가 나서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정상적인 알라베스의 3선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테나글리아는 고정이고 디아라 선수는 중앙이든 왼쪽이든 분명히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드리안 피카하고 세돌레 선수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세돌레의 적은 신장이 분명히 세비야의 루케바키오라든지 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쿠데 감독이 또 어떠한 그 신의 한 수를 만들어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결장이 예상되는 자원들을 보면 세비야도 그렇고 알라베스도 그렇고 백라인이 문제입니다. 알라베스는 총체적으로 문제고요. 세비야는 키케 살라스가 보여주었던 그런 집중력 있는 중앙 3선이 부재가 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경기는 어느 팀의 중앙 3선이 무너지느냐, 어느 팀의 중앙 3선이 먼저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매치업으로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두 팀의 현실적인 리그 목표를 보면 세비야는 유럽컵 내년 시즌의 티켓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강등권하고 더 승점 차이가 가까운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비야는 라리가 잔류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리그 목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세비야는 라리가 잔류가 리그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알라베스는 지금 17위지 않습니까? 18, 19, 22 강등권의 앞잡이로서 이제 정말 빅리그에 잔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중요한 이제 7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는 이 경기에서
임전무태의 각오로 필사적승의 각오로 나서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수비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이렇게 결과를 유추해 보기가 힘든 매치업입니다. 제가 그 멤버십 가족님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세비야는 중앙백, 그러니까 중앙백이 아니라 중앙 쪽의 공격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슈팅의 빈도수로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10개의 슈팅을 한다면 그 중에서 7할 정도는 중앙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많은 슈팅을 가져가는 속에서 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세비야가 중앙 공격에서 굉장히 수려한 팀이다. 근데 하필이면 알라베스가 지금 중앙 수비가 좀 힘들어졌다. 붙박이 중앙 수비 아카라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까지만 본다면 세비야가 좀 유리하죠. 근데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양팀 감독 간의 전적을 보면요. 세비야는 새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서로 간의 전적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세비야의 새 감독님은 카파로스 감독님. 제가 왜 웃냐면은 우리 승무패 초창기 때부터, 승무패 원년 때부터 배팅을 해오셨던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함께 3강을 구축했던 팀이 어느 팀인지 아시죠? 데포르티보. 그 데포르티보의 감독님이셨던 카파로스 감독님이 부임을 합니다. 물론 데포르티보가 우승을 하고 나서 약간 하향세를 걸을 때 데포르티보로 부임을 했지만은 여전히 카파로스 감독의 업적은 지금 또 데포르티보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비야는 피미엔타 감독이 잘렸죠. 근데 피미엔타 감독이 상당히 불쌍해요. 그 라스팔마스에서도 그렇고 세비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안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물론 구단에서는 아름답게 헤어졌다고 하지만 뭔가 좀 그냥 그 마무리가 좋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피미엔타 감독이 못하지가 않았어요. 잘했는데 어쨌든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파로스 감독이 부임을 했고, 카파로스 감독은 라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이고, 알라베스의 쿠데 감독은 셀타비고에서 2년 동안 지휘봉을 잡았던 게 전부죠. 20시즌부터 22시즌까지. 근데 이 카파로스 감독은 비아레알부터 해서 세비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포르티보, 빌바오, 마요르카, 그리고 레반테, 그라나다, 오사수나, 그리고 세비야로 복귀했다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 아르메니아 국대 감독으로 네이션스 지휘봉을 잡았던 감독님이시죠. 참 많은 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적들도 많았지만 또 참 욕도 많이 들어먹었던 감독님이십니다. 카파로스 감독님이 이제 세비야에서 라리가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데, 새 감독님이 부임하시면 무승부가 많이 뜬다고 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특히 이 경기처럼 부임하자마자 중앙백 라인에서 또 키케 살라스가 빠지게 되는 부분을 카파로스가 어떻게 메꾸느냐. 그리고 상대 팀 감독과의 상대 전적은 없지만 오히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카파로스 감독이 또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라베스의 쿠데 감독도 굉장히 좋은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 잘라내고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 전임 감독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그 펼쳐 보여줬던 4-2-3-1 포메이션에서 포메이션을 그대로 두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쿠데 감독의 원래 A 옵션은 4-4-2 포메이션이죠. 그리고 4-4-2 포메이션을 가동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전임 감독의 포메이션이었던 4-2-3-1 포메이션을 B 옵션으로, B 전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베스 쿠데 감독도 굉장히 전술적으로 능력 있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카파로스 감독은 예전에는 정말 좋은 감독님이셨지만 복귀 전에서 아직은 미지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선뜻 이렇게 세비야를 선택하기에는 뭔가 좀 끄림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봐왔다면은 카파로스 감독에게 좀 신뢰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라리가를 떠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감독님 예전의 그 기량을 전술적인 기량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파로스 감독의 지난 세월의 퍼포먼스를 상기해 보면 세비야로 손이 당기고 또 빅리그 잔류의 마지노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쿠데 감독의 타겟형 AB 전술을 생각하면 알라베스 쪽으로 좀 생각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빅리그 잔류를 만들어낸 감독이라는 그 값진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당연히 알라베스의 쿠데 감독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동기부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고 일치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동기부여는 사실 개뿔이고요.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죠. 근데 알라베스는 동기부여도 있지만 나름대로 라리가에서는 그리고 하위권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경기라고 사료가 됩니다. 승무패로 지우지 않는다는 가정이라면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타협 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술적인 다양함이 돋보이는 카파로스 감독의 그 역량이 남아있다면 또 라리가 복귀 전이라는 부분하고 겹쳐가지고 세비야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쿠데 감독의 공격적인 성향을 감안한다면 또 승패로 갈라질 가능성도 아주 큰 그런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경기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딱히 한 구간을 만약에 소액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구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투자 금액이 높다면은 이 경기는 지우든지 아니면은 승패로 갈라서 가보는 게 패 구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승패로 찢어서 가보는 것도 추천드려 볼 만한 그런 13번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일부 시간을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 내일이 아니구나. 지금 새벽 12시 50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밤에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로 편성된 라리가 이야기 2부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 구간과 프리미어 리그로 편성된 3부 방송도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가족님들 그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